7살 생일 케이크의 촛불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서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봉투가 제 몸값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눈을 피했고 아버지는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새도 없이 검은 가마에 실려 교토의 어느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이 내 인생을 삼킬 오키야 기생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보며 고향집이 그리워 훌쩍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얼굴, 붉은 입술, 집채만 한가채 머리, 진한 분냄새를 풍기며 그녀는 물이 흐르듯 내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게이코였습니다. 요정 같은 모습에 넋을 잃고 쳐다봤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차 한 잔도 못 따르니? 쥐새끼 같은 게.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화려한 세계의 밑바닥에 떨어진 쥐새끼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서열은 부뚜막 고양이보다 아래였습니다. 이름 대신 야 너로 불리며 다리가 저려와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몇 시간이고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루가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걸레질을 했고 한겨울 얼음물에 손등이 터지도록 선배들의 빨래를 했습니다. 참으로 잔혹한 유년기였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인 오카상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내가 실수로 게이샤라고 부르자 그녀는 부채로 내 이마를 때리며 호통쳤습니다. 교토에선 게이코라고 한다. 게이샤는 도쿄놈들이나 쓰는 말이야. 구분 못하겠거든. 평생 마루나 닦다 죽거라. 4달이 지나자 나는 소리 없이 걷기, 기척 없이 사라지기를 익혔습니다. 닌자가 따로 없었죠. 손님 앞에서 너무 눈에 띄게 존재한 죄, 타이밍을 못 맞춰 눈을 깜빡인 죄로 머리통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나는 점점 투명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카상이 귀한 손님을 모시는 자리에 시중들 아이가 없어 내가 불려갔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찻잔 속의 물이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쏟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간신히 손님 앞에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목을 비틀어 잔을 살짝 돌렸습니다. 아름다운 국화 문양이 손님을 향하도록 말이죠. 문틈으로 언니들이 하는 걸 훔쳐본 덕분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오카상의 눈썹이 꿈틀했고 선배 게이코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얘 제법 재능이 있네. 눈썰미가 있어.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쥐새끼가 아닌 가능성으로 봐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는 하녀가 아니라 특별한 세계의 견습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흐르자 내 등은 꼿꼿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침 루틴은 가혹했습니다. 봉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다리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머리에 책을 얹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찰랑거리는 컵까지 얹었죠.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오후는 샤미생 연습이었습니다. 3시간 내내 현을 튕기다 보면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박이고 그 위에 다시 피가 맺혔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나는 손톱을 잃어가며 완벽한 음정을 쫓았습니다. 80살의 음악 선생은 굽은 허리와 달리 회초리만큼은 궁수처럼 정확하게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수업이 아니라 손가락을 건 사투였습니다. 밤에는 예절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술 따르는 법 서달 1가지, 썰렁한 농담에 웃어주는 법 15가지, 사업 성공을 칭찬하는 법 23가지. 정작 그 사업이 뭔지는 알지도 못한 채 달달 외웠습니다. 정치, 질병, 슬픔 같은 금기어는 300가지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형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카상이 우리 수습생 넷을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고생하며 몰래 주먹밥을 나눠 먹던 단짝 하나도 있었습니다. 오카상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넷 중 셋은 평생 하녀로 남을 것이다. 단 한 명만이 정식 마이크 훈련을 받게 된다. 잔인한 서바이벌이었습니다. 하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카상의 시선이 내게 멈췄습니다. 이 아이로 하지. 보고 들을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졌어.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하나의 흐느낌 소리에 승자의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그 길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러 간다고 했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최고가 되겠다고, 하나의 목까지 살아남겠다고요. 그 후 몇 년은 혹독한 훈련의 소용돌이였고 15살에 드디어 데뷔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지하게 데뷔 의식 전날 선배 언니들이 목욕한 내 몸을 경주마 고르듯 훑어봤습니다.
너무 말랐는데 가슴이 작아서 기모노 태는 잘 나겠어. 납작해야 옷이 살거든.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값비싼 상품이자 부위들의 집합일 뿐이었죠. 수치심은 사치였습니다. 진짜 머리카락을 따았기에 잘 때는 목침을 베어야 했습니다. 목이 꺾일 듯 아팠지만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아름다움은 고통이었고 잠은 사치였습니다. 화장실도 연회가 끝날 때까진 참아야 했죠. 언니가 첫 찻집으로 안내하며 속삭였습니다. 명심해라. 우린 몸을 파는 게 아니야. 환상을 파는 거야. 이 세상에 아직 순수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다는 환상. 손님들은 그 꿈을 사러 오는 거야. 첫 손님은 취한 상인이었습니다. 짓궂게 손을 뻗는 그를 보고 당황했지만 언니가 부채를 펴며 자연스럽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어머, 사장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방향 전환이 최고의 방어라는 첫 교훈이었습니다. 얼마 후 켄지라는 대학생 후원자를 만났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내게 시를 읊어주었고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죠. 하지만 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내 눈앞에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마음은 최악의 투자야. 감탄은 돈이 되지만 애착은 빚만 남기거든. 사랑? 그런 건 우리에게 사치다. 넌 오키아의 재산이야. 냉정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 대신 소매를 적시며 첫사랑을 묻었습니다. 눈물에 화장이 번질까봐 고개를 들고 울어야 했습니다. 17살 기온 축제에서 첫 동물을 추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켄지를 생각하며 춤을 췄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한을 몸짓에 담았습니다. 정적 후 터져나온 우레와 같은 박수. 유명한 시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고 비였으며 춤 그 자체였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슬픔조차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요. 마이코로 2년을 보내며 나는 이중생활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선 이슬만 먹을 것 같은 요정이었지만 새벽 3시 내 방에선 화장도 못 지운 채 쓰러져 자는 지친 소녀였습니다. 오키아 장부에는 내가 먹은 밥풀 하나까지 빚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빚은 나라의 국고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숨쉬는 공기값도 다 빚이다. 오카상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빚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까다롭기로 소문난 가부키 배우가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춤을 추고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화대는 오카상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오카상이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금으로 만든 눈부신 칸자시 머리 장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오키아 비품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네가 벌어들인 거다. 내 인생 첫 개인 소유물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사소한 장신구일지 몰라도 내게는 언젠가 내 인생을 진짜로 소유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에리카의 의식을 거쳐 정식 게이코가 되었습니다. 붉은 옷깃은 흰색으로 바뀌었고 스타일은 더욱 세련되어졌습니다. 날 좀 봐요라는 어린아이의 외침에서 당신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성숙한 여인의 속삭임으로 변한 것입니다.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내가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오카상의 몫은 줄었고 내가 직접 연애를 협상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예술가에서 걸어다니는 일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침묵을 무기처럼 다루고 정보라는 비싼 안주를 다루며 비밀은 듣고도 잊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25, 첫 제자 유키를 맡았습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우는 아이였죠. 찬물을 쏟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유키를 보며 나는 옛날 선생님과 똑같은 말투로 뱉고 있었습니다. 다시 울지 마. 눈물은 나중에 흘려.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몰래 유키의 방 앞에 연고를 두고 왔습니다. 나에겐 없었던 친절을 베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28. 드디어 오키아의 빚을 1엔도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오카상은 깨끗해진 장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하거라. 그녀의 눈가에도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와 들이마신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30이 되자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선 뚝뚝 소리가 났고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내 몸은 오키아처럼 고통의 장부를 기록해왔고 이제 상환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령껏 휴식기를 만들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미세하게 자세를 바꾸는 기술로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면 빚 대신 팔려온 감옥이었고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7살의 나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시간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만의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희미한 주름을 어루만지며 7살의 겁먹은 나에게 말해줍니다. 우린 잘 버텨냈어. 그리고 꽤 멋진 예술품이 되었단다.
나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예술의 흐름을 잇는 단단한 고리입니다. 오늘 밤도 교토의 골목엔 샤미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 찻집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환상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